그레이트 플레인 지역의 기온은 100년 동안 2°C 상승하여 가뭄을 악화시키고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풀밭의 50% 이상이 농지나 도시지역으로 변환되어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강자, 풀밭의 포식자 대결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레이트 플레인에서의 회색 늑대와 들소. 대평원의 광활한 풍경이 동틀 무렵, 그곳은 거침없고 야생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한 무리의 회색 늑대들이 들소떼를 따라가며 계산된 인내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급함이 없으며 늑대들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각 들소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큰 성체 들소는 개의치 않지만 떼의 가장자리에서 한 어린 송아지가 취약합니다. 겨울의 잔인한 추위가 들소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깊은 눈과 줄어드는 먹이 자원은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늑대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9시간 동안 이어지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어미 들소는 떼의 중심으로 향하며 돌진하고 수컷 들소들은 뒤에서 방어벽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공격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추격은 가혹하면서도 불가피한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기후변화가 대초원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이제는 자연적인 위험만이 야생동물을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풍경을 깊은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그레이트 플레인의 평균 기온은 2°C 상승했습니다. 연장된 가뭄은 대초원에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23년까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의 초원 40% 이상이 식생 덮개를 잃었고 들소, 노루, 프롱온 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떠도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북미 대초원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도 형성되었습니다. 원래의 초원의 절반 이상이 농경지와 도시지역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울타리는 프롱온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며 그들의 개체수가 단 1년 만에 15%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회색 늑대와 같은 주요 포식자의 소멸은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흰고리 사슴의 숫자는 억제되지 않고 급증하여 남아있는 식물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검은발 페렛의 감소로 인해 검은고리 프레리독이 과잉 번식하여 그들의 굴이 초원의 뿌리를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초원의 방대한 생태계. 대초원은 끝없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으며 북미 대륙의 황금빛과 녹색을 띤 풍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생태계는 대륙에서 가장 큰 생태계 중 하나로 캐나다의 남부 초원에서 미국 중앙부를 거쳐 멕시코 북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140만 평방킬로미터를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강력한 포식자부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먹이까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초원의 비옥한 토양 아래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1억 년 이상 전 백악기 후기 동안 이 초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멕시코만에서 북극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내륙해인 서부 내해가 북미를 두 개의 육지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 해안에서는 고대 해양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가 거대한 물고기떼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변화하면서 바다는 서서히 물러났고 수백만 년에 걸쳐 퇴적된 광물질이 풍부한 퇴적물들이 초원의 생태계를 지탱할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약 2500만 년 전 마이오세 시대의 로키 산맥과 같은 산맥의 등장이 이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량은 적어지고 기온은 건조해졌으며 밀림은 광활한 초원으로 변했습니다. 이 초원은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뻗어 있으며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다양성도 뛰어납니다.
기후는 지역마다 매우 다르며 이로 인해 뚜렷한 지형들이 나뉩니다. 이곳에는 1,500종 이상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동쪽의 높은 풀밭에서부터 서쪽의 가뭄에 강한 덤불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다양한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대초원 생태계에서 들소의 중요한 역할. 약 310종의 새들이 광활한 초원에 서식하며 일부는 이곳을 영구적인 집으로 삼고 다른 일부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봄과 가을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떼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쉬고 먹이를 찾습니다. 풀밭이 자라면 풀의 높이가 성인보다 더 커지며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 하나로 매년 600mm, 1000mm의 비가 내립니다. 여름비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인디언 풀, 큰 블루스탬프, 스위치그라스와 같은 따뜻한 계절, 풀들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강인한 풀들은 밀집하여 자라며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합니다. 이 땅은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땅 속에는 수천 년에 걸쳐 쌓인 유기물이 있습니다. 토양은 필수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자연적인 탄소 순환을 돕고 생명체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광활한 풀밭 속에서 삶은 독특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들소떼가 초원을 돌아다니며 두꺼운 식물들을 밟아 비옥한 토양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작은 우물을 만들어 비가 고이고 그곳에 곤충들과 작은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초원을 휩쓸고 들소들은 머리와 어깨를 사용해 눈을 밀어내고 그 아래 숨겨진 마른 풀을 찾습니다. 가을에는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뿔을 향나무와 소나무에 문질러 자연 오일로 자신들을 덮어 곤충들을 막습니다. 불행히도 한때 거대한 들소떼가 자주 찾던 높은 풀밭은 이제 95% 이상 사라졌습니다. 몇 군데 남아있는 보호구역인 타올그레스 프레리 국립보호구역에서는 보존 활동가들이 원래의 풀을 복원하고 파괴된 생태계를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노력은 들소를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초원의 미세한 미생물부터 이 초원을 의존하는 이주성 새들까지 전체 생태계를 재균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원 생태계 복원. 키 큰 풀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흰고리 사슴은 키 큰 풀들 사이에서 조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때 풍부한 먹이가 있고 포식자가 균형을 유지했던 광활하고 손대지 않은 초원을 돌아다녔지만 이제 그들의 서식지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은 생존을 위해 생활 방식을 적응해야 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붉은 갈색 털이 그들을 조밀한 초원에 잘 섞이게 합니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털은 회갈색으로 변하여 더 건조한 경관에서 위장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식단에 추가되어 흰고리 사슴은 4개의 위를 통해 많은 종류의 식물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독성 식물인 독초나 특정 독버섯조차도 그들의 소화에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광물이 부족할 때는 때때로 기회주의적 먹이를 먹기도 하며 때로는 새의 알, 벌레 또는 그물에 걸린 새를 먹기도 합니다. 현재 흰고리 사슴의 개체수는 안정적이지만 생태적 균형 유지를 위해 개체수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각 사슴은 연간 약 100kg의 식물을 소비하며 이는 식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체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8마리를 초과하면 초원이 과도하게 풀을 뜯어먹게 되어 서식지가 악화되며 식물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어린 나무들이 영향을 받아 숲의 덮개가 줄어들고 이는 간접적으로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캔자스의 톨그래스 프레리,
내셔널 프리저브와 같은 보호구역에서는 과잉 개체수와 서식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슴의 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냥 프로그램은 그들의 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초원 생태계 내 다른 야생 동물들을 위한 식물 자원을 보호합니다. 플린트 힐스의 광활한 초원에서 깊고 푸른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키 큰 풀초원의 물결은 수평선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키 큰 풀초원 중 하나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한 바람이 허리 높이의 풀들 사이를 휘몰아가며 토양과 햇볕에 말린 식물들의 흙내음을 실어 나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북풍이 이 광활한 풍경을 얼어붙은 손대지 않은 황야로 변모시킵니다. 4월에서 6월까지의 많은 비는 풀들이 자라게 하여 풀을 먹는 동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비는 여름의 번개와 결합되어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자연풀 화재를 형성하게 합니다. 화재는 초원을 휩쓸어 오래된 식물들을 태우고 새로운 풀들이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큰 파란색 줄기와 인디언 풀은 화재 후 빠르게 재생되며 천년된 갱신의 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이 생태계의 균형은 자연뿐만 아니라 신중한 보존 노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전략 중 하나는 규제된 사냥 프로그램을 통한 흰고리 사슴의 개체수 조절입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풀을 뜯는 압박이 커져 식물들이 위협을 받으며 생태적 균형이 깨집니다. 규제된 사냥 허가를 통해 보존 활동가들은 사슴의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토종 식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최상위 포식자, 회색 늑대. 회색 늑대는 초원의 왕으로 군림하며 힘, 인내, 뛰어난 사냥 기술을 상징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북미 초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극의 얼어붙은 숲에서부터 광활한 중앙 평원까지 회색 늑대는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하여 숙련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가축계와 공통조상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무리 사냥에 적합한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차니대 가족의 가장 큰 남은 구성원인 회색 늑대는 다른 계속 동물들에 비해 강한 체격, 둥근 귀, 넓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색은 환경에 따라 다르며 북극에서는 흰색, 캐나다에서는 회색, 남부 미국과 멕시코에서는 갈색입니다. 겨울에는 그들의 긴 보호털 아래에 밀도가 높은 속털을 가지고 있어 40대 차가운 온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냥 능력의 비결은 무리 생활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늑대 무리는 지배적인 번식상과 그들의 이전 해에 태어난 새끼들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단위로 협력하여 자신들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북미에서 그들의 주요 먹이는 흰고리 사슴, 멧돼지, 엘크이며 더 큰 무리는 빗소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먹이를 사냥할 때 더 많은 수의 수컷이 있는 무리가 유리하며 그들의 결합된 힘으로 강력한 동물을 사냥합니다. 회색 늑대는 몸짓 언어, 귀와 꼬리의 움직임, 그리고 상징적인 울음소리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며 단지 영역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초원에서 무리 구성원들이 서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겨울이 오면 늑대는 음식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은 인내입니다. 잠재적인 먹이를 발견하면 그들은 공격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바람 방향을 이용해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잡습니다. 지배적인 늑대는 뒤쪽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늑대들은 측면에서 위치를 잡아 먹이를 취약한 지점으로 몰아갑니다. 더 약하거나 부상당한 개체가 주요 타깃이 됩니다.
비소를 사냥할 때는 더 큰 수컷 늑대들이 앞장서서 동물의 뒷다리를 물어 균형을 무너뜨린 뒤 전체 무리가 함께 협력하여 사냥을 완료합니다. 북미 초원에서의 생존을 위한 투쟁. 북미 초원의 중심에는 캐나다에서 텍사스까지 뻗어있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이 수평선까지 확장됩니다. 이 풍경은 울창한 숲이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며 오직 열린 초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야생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혹독한 기후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레이트 플레인 지역은 수세기 동안 시우족, 체아네족, 블랙풋족과 같은 토착 부족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럽 식민지가 도달하기 전 이곳은 능숙한 사냥꾼들의 땅이었으며 그들은 각종 산맥과 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생존을 위해 들소떼를 의지했으며 동물의 모든 부분을 음식, 의복,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구술 전통은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토네이도가 단순히 파괴적인 힘만이 아니라 각 폭풍 후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합니다.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트 플레인은 여전히 북미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하늘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북쪽과 남쪽을 오가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지나가는 모습으로 가득 찹니다. 이 고대의 철새의 이동 경로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초원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는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키 큰 풀들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검은고리 초원두더지의 경고 울음소리로 이 작은 설치류는 북미 초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 캐나다 국경에서 북부 멕시코까지 넓게 퍼져 있던 검은고리 초원두더지는 복잡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군락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농업을 확장함에 따라 초원의 중요한 생태계 엔지니어 중 하나는 서식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몸길이가 3소보소 4자시 몸무게는 850에서 1000려 6775그 사이인 검은고리 초원두더지는 금갈색 털을 가지고 있으며 배는 더 밝은 색을 띠고 짧은 꼬리에는 독특한 검은 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개와 같은 짖는 소리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군락 내에서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이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수백 헥타르에 걸쳐 펼쳐진 큰 마을로 조직됩니다. 각 마을은 코터리라고 불리는 더 작은 가족 단위로 나뉘며 각 코터리는 하나의 우두머리 수컷, 하나에서 4명의 암컷,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사회 시스템은 그들이 포식자와 혹독한 초원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원에서의 무엘사슴과 그들의 적응. 검은고리 초원두더지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며 평평한 초원에서부터 오이시에드를 초과하는 경사를 가진 완만한 언덕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번성합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멜렛 카운티에는 80여 개의 군락이 다양한 풍경에 분포해 있으며 그중 30개는 가을과 습지 근처에, 30개는 완만한 언덕에, 나머지는 평평한 땅이나 황폐한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초원두더지 종들과 달리 검은고리 초원두더지는 완전한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들의 풀과 잎을 먹는 습관은 초원의 생태적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풀과 잎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식물 성장을 제어하고 다른 종들에게 이로운 열린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의 서식지 수정은 다양한 새와 곤충 종들을 끌어들여 더 큰 생물 다양성을 촉진합니다. 검은고리 초원두더지는 많은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이 되며 특히 블랙풋 패럿은 이들을 전적으로 의존해 생존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는 무엘 사슴이 조용히 열린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의 큰 노새처럼 생긴 귀는 아주 미세한 소리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북미 원산종은 서부 그레이트 플레인, 로키 산맥, 남서부 미국, 그리고 서부 해안 지역에 서식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무엘 사슴은 강하고 단단한 체격을 가진 채 음식을 찾고 1.1g에서 2.1m까지 자라며 50kg에서 150kg 사이의 몸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뿔로, 이 뿔은 각각 두 방향으로 분기하며 흰고리 사슴의 단일축 뿔 성장과는 다릅니다. 늦봄의 성숙한 수컷들은 뿔에 부드럽고 벨벳 같은 층을 형성하여 그들이 자라면서 이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교배 시즌이 다가오면 이 벨벳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뿔이 나타나며 이는 교배권을 두고 싸울 때 사용됩니다. 교미가 끝난 후 뿔은 1월 또는 2월 초에 떨어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무엘 사슴은 거친 겨울을 피하기 위해 낮은 초원에서 더 높은 고도로 이동하며 그곳에서는 깊은 눈이 음식원을 덮을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들은 잘 닦인 이동 경로를 따라 다시 낮은 계곡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이동은 즉각적인 음식 욕구가 아니라 인지적 기억에 의해 이끌리며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계절적 경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레이트 플레인 생태계 내에서 무엘 사슴은 풀과 관목을 먹음으로써 식물의 구조를 형성하며 과도한 성장을 방지합니다. 그들은 또한 대형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이 되어 자연의 먹이 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도로, 울타리, 인간 정착지로 인한 서식지 단편화는 그들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고 계절적으로 음식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도전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식물 성장 패턴의 변화는 그들의 그린 웨이브 이주 효과를 약화시키며 이는 신선한 풀의 출현을 따라가며 최적의 영양을 찾는 방식입니다. 또한 도시 확장과 자원 채굴로 인한 이동 경로의 축소는 무엘 사슴 개체군을 고립시키고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며 장기적인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롱온, 초원의 속도 대가들. 그레이트 플레인의 끝없는 초원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으며 강한 바람이 구불구불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초원 생태계의 웅장한 풍경을 그립니다. 개방된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은 방문객들을 야생으로 깊이 안내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들소떼를 목격하거나 하늘을 나는 맹금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 배치된 캠핑 사이트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일몰은 초원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밤은 별들로 가득 찬 오염되지 않은 하늘을 드러냅니다. 미국 프레리 보호구역은 거의 잃어버린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넘어서 한때 수백만 마리의 들소와 다양한 토착식물과 동물들의 집이었던 풍경을 되살리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태양이 구불구불한 언덕 위로 지고 엘크떼가 끝없는 풀밭을 우아하게 가로지릅니다. 그들은 북미에서 가장 큰 사슴종 중 하나로 무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강력한 체격과 야생에서 지배를 상징하는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엘크떼는 캐나다 유콘에서 북부 멕시코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며 로키 산맥의 울창한 숲을 지나 그레이트 플레인의 광활한 초원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확장이 그들의 서식지를 크게 줄였고 그들은 생존을 위한 수세기에 걸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름마다 엘크는 더 높은 고도로 이주하여 풍부한 영양을 제공하는 푸른 초원에 서식합니다. 가을이 오면 그들은 깊은 눈과 혹독한 겨울을 피하기 위해 더 낮은 초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계절적 이주는 그들에게 음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회색 늑대와 산사자 같은 포식자로부터 생존 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사회 구조를 가진 엘크떼에서 큰 암컷들은 함께 이동하며 성숙한 수컷들은 소규모 독신 그룹을 형성하거나 홀로 살아갑니다. 8월 말이 다가오면 수컷과 암컷은 다시 만납니다. 이 시기는 지배적인 수컷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 수컷 엘크의 웅장한 울음소리가 초원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 독특한 울음소리는 교배 시즌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배적인 수컷은 거대한 뿔을 자랑하며 교배권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들의 뿔은 성장 단계에서 하루에 2,500cm씩 자라며 이 싸움에서 주요한 무기가 됩니다. 부드럽고 혈관이 풍부한 벨벳으로 덮인 뿔은 개발 과정 동안 보호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벨벳을 벗어버리고 단단하고 강력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 시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최고조에 달하며 지배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교배 시즌이 끝나면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고 겨울 말에 뿔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립니다. 엘크는 초식동물로 하루 평균 9.2kg의 식물을 섭취합니다. 더운 계절에는 신선한 풀과 영양이 풍부한 허브를 먹으며 겨울에는 나무 껍질과 가지를 먹으며 차가운 날씨를 견딥니다. 고도로 발달된 감각, 특히 청각과 후각을 통해 먼 거리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작은 방해에도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추격을 당할 때 엘크는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리며 장거리에서도 그 속도를 유지해 가장 강력한 포식자에게도 도전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레이트 플레인 생태계 내에서 엘크는 식물 성장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물 종과 열린 초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토양을 교란시키고 씨앗을 퍼뜨려 식물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또한 포식자와 청소동물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이 되어 더 넓은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손실로 엘크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과 생태복원 노력 덕분에 엘크 개체수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초원 보호구역 중 하나인 미국 프레리 보호구역에서 엘크는 야생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은 엘크와 수많은 다른 종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 있는 거의 원시적인 생태계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북미 초원의 미래. 서쪽으로 가면 생태계는 점차 혼합 초원으로 변합니다. 이 지역의 식물은 더 짧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은 북미 초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연간 300mm에서 600mm의 비가 내립니다. 비록 기온이 높고 기후가 더 건조한 지역에 비해 습기가 적지만 서쪽의 건조한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혼합 초원의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기후적 영향을 반영합니다. 많은 풀들은 몇몇 미터까지 뿌리를 뻗어 숨겨진 수원에 접근할 수 있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확장된 가뭄 동안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은 구름 없이 맑을 때도 말입니다. 이 지역의 여름은 매우 덥고 건조할 수 있으며 기온은 35°C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가끔 지나가며 폭우를 동반하지만 토네이도를 일으켜 식물을 제거하고 섬세한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풀을 먹는 동물들은 더 신선한 풀밭을 찾아 이동하고 작은 설치류들은 깊은 지하에 굴을 파고 그들 위에 숨어있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겨울이 오면 기후는 급격히 변하며 차가운 북풍이 초원을 눈으로 덮습니다. 혼합 초원의 풍경은 단순한 평평한 들판이 아니라 깊은 협곡과 구불구불한 언덕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러한 험준한 지형은 산사자가 기다리며
예상치 못한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늘진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매끄럽고 근육질의 몸은 덤불 속을 조용히 미끄러져 지나가며 각 발걸음은 신중하고 정확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어떤 포식자도 산사자의 인내와 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야생 고양이인 산사자는 산림, 사막, 열린 초원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마 속의 유일한 종으로 자칼이나 사자와 같은 팬테라 속의 대형 고양이들과는 구별되지만 그들의 사냥 능력은 큰 친척들과 비슷합니다. 산사자, 인내와 은신의 대가들. 로타수 전설에서 산사자는 전사들의 정신적 보호자로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거대한 영역을 지배하는 고독한 사냥꾼들로 수컷은 최대 1000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며 암컷은 더 작은 범위를 차지합니다. 이 영역들은 사냥과 새끼 양육에 중요합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산사자는 가볍고 유연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쉽게 오를 수 있고 덤불 속을 조용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80km의 속도로 짧은 거리를 질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냥은 은밀하게 덮개를 이용해 먹이를 가까이 접근하여 사냥을 합니다. 산사자는 최대 12m까지 뛰어오르며 목을 조여 숨을 막는 물어 뜯기로 큰 먹이를 처치합니다. 그들은 10일에서 14일마다 사냥을 하며 사냥한 먹이를 숨겨놓고 며칠 동안 먹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사냥은 코요테와 독수리와 같은 청소동물들에게 이익을 주며 생태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풀을 먹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산사자는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초원을 촉진합니다. 인간과의 갈등으로 거의 멸종될 뻔한 산사자는 이제 많은 지역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상실과 도시화로 인한 이동 경로 축소는 여전히 그들이 직면한 도전입니다. 정상적인 포식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들의 생존은 농업 확장과 개발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호 활동가들은 산사자가 보호된 지역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적 이동 경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는 코요테들이 산사자의 사냥한 먹이의 나머지를 청소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초원 곳곳에 울려 퍼지며 특히 겨울철 먹이가 부족할 때 더 크게 들립니다. 코요테들은 대형 초식동물의 사체를 청소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지만 자원이 풍부할 때는 작은 포유류, 새, 곤충, 식물도 먹습니다. 수천 년 동안 코요테들은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북미 전역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회색 늑대보다 더 작고 빠르며 교활한 코요테들은 초원에서 생존하는 데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많은 토착 문화에서 코요테는 속임수나 영혼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생존에 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코요테는 기회주의적이지만 뛰어난 사냥꾼이기도 하며 종종 2마리씩 또는 소규모 그룹을 이루어 사냥합니다. 그들은 가족 단위나 더 큰 무리를 이룰 수 있으며 어린 코요테는 결국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코요테는 완전히 자란 사슴을 직접 사냥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먹이를 지치게 만든 후 다리와 힘줄을 공격하여 동물이 지치면 무리를 지어 공격합니다. 그들의 적응력 덕분에 초원에서부터 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었으며 쓰레기와 작은 애완동물에서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날카로운 청각과 시력을 이용해 눈 아래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배들랜즈 국립공원, 과거와 현재를 보존하다. 석양이 배들랜즈 국립공원의 석회암 능선과 깊은 계곡의 금빛 오렌지 빛을 비추며 험준한 지형은 빛에 씻겨 고대의 바다 바닥을 드러냅니다. 약 6천만 년 전 팔러기 시대 동안 이 지역은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퇴적물과 선사시대 생물의 유해를 쌓았던 해안 저지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쌓여 멸종된 종들의 화석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힐스가 지각에서 솟아오르면서 이 지역은 강한 침식을 겪었고 생동감 넘치는 지질층이 노출되면서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매장지 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현대의 코뿔소와 관련이 있는 고대 동물, 티아노의 화석이 침식된 바위 속에 박혀 있고 한때 이 지역을 돌아다녔던 선사시대의 포식자, 하이에나 돈의 유해는 부드러운 흙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은 오늘날의 초원이 한때 거대한 생물들로 가득 찬 울창한 열대 서식지였던 시절의 생생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환경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기후가 건조해지면서 밀집한 숲은 광활한 초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블루그라마와 리틀 블루스텀과 같은 식물들은 깊은 뿌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랜 가뭄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배들랜즈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발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지질학적 투어를 통해 올리고세와 미오세 시대의 고대 생물의 유해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공원의 다채로운 바위 형성을 지나며 퇴적물층이 지구 역사의 이야기를 한 시대씩 들려줍니다. 석양 투어는 해가 날카로운 바위 뒤로 지며 고대 풍경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배들랜즈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큰 뿔량은 수천 년에 걸친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갈라진 발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위 표면에서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하여 절벽을 기민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큰 뿔량의 조상은 약 75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시베리아에서 베링 육교를 건너 북미의 고산지대와 초원으로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를 이루며 남쪽으로 이동하여 바하 칼리포르니아에서 북서부 멕시코까지 확장되었고 한때 수백만 마리의 개체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온 가축으로 인한 질병과 19세기 동안 규제되지 않은 사냥은 이 종을 멸종 직전으로 몰아갔습니다. 1900년까지 남은 개체수는 몇천 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적인 보호 노력 덕분에 배들랜즈 국립공원의 큰 뿔량 개체수는 반등하여 현재는 250에서 300마리 사이로 증가했습니다. 배들랜즈 국립공원, 과거와 현재를 보존하다. 큰 뿔량의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수컷은 램이라고 불리며 크고 굽은 뿔을 가지고 있어 그 무게는 최대 14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체 골격 구조보다 더 무겁습니다. 암컷인 유도 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더 작고 덜 구부러져 있습니다. 큰 뿔량의 체격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성숙한 수컷은 어깨 높이가 약 100cm이고 체중은 58kg에서 103kg 사이입니다. 반면 암컷은 더 작고 어깨 높이는 약 90cm이고 체중은 34kg에서 91kg 사이입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컷은 따로 그룹을 이루며 교배 시즌에만 때 합류합니다. 교배 시즌이 시작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두 마리의 램은 서로를 마주보며 뒷다리로 서서 시속 32km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그들의 뿔이 부딪히는 소리는 산을 울리며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결국 한 마리가 항복합니다. 그동안 유아 새끼들은 더 큰 떼를 이루어 그룹의 안전과 본능을 의지하여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큰 뿔량의 생존은 단지 신체적인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소화 시스템에도 의존합니다. 그들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 풀과 관목을 여러 번 씹고 소화하여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추출합니다. 겨울 동안 그들은 자연 소금광을 찾아 나트륨과 칼슘을 섭취하여 강한 뼈와 근육을 유지합니다. 이 적응은
배들랜즈 국립공원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큰 뿔량은 혼합초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풀을 먹는 행동은 식물 성장의 조절을 돕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산사자와 금수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이 됩니다. 그들이 초원을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퍼뜨려 생태계의 재생에 기여합니다. 회복된 개체수에도 불구하고 큰 뿔량은 여전히 중요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 남아있으며 기후변화는 온도와 강수 패턴을 변화시켜 음식 availability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 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은 그들의 자연 서식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배들랜즈의 거대한 절벽 속에서 큰 뿔량은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구부러진 뿔은 하늘을 향해 솟아있으며 그들의 확실한 발걸음은 위험한 절벽을 넘기 위해 나아갑니다. 가장 가혹한 도전들을 견뎌낸 그들은 여전히 야생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훔핑크레인과 프롱온, 단초원 생존자들.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훔핑크레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놀라운 새들은 길고 험한 이주를 하며 캐나다의 북부 습지에서 미국 남부로 이동하여 얕은 물에서 풍부한 음식을 찾습니다. 한때 북미의 습지와 초원 전역에 퍼져 있었던 훔핑크레인은 20세기 초 규제되지 않은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급격한 감소를 겪었습니다. 1971년까지 야생에서 6마리만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보호 노력 덕분에 그들의 개체수는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800마리의 훔핑크레인이 야생에서 발견되며 대부분 보호된 지역과 주요 이동 경로에서 발견됩니다. 배들랜즈 국립공원은 이러한 희귀한 새들의 이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여정에서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기능합니다. 서쪽으로 가면 단초원은 건조하고 험준한 풍경으로 이어지며 블루그라마와 버팔로 그레스와 같은 튼튼한 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풀들은 땅을 낮게 덮으며 깊은 뿌리 시스템을 통해 숨겨진 수원에 접근합니다. 가뭄을 견디도록 적응한 이 식물들은 느리게 자라지만 야생동물에 의해 풀을 뜯어먹은 후 빠르게 회복합니다. 과거의 키 큰 풀들은 이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낮고 드문 식물이 평야를 덮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키 큰 풀초원보다 얇고 단단해 침식에 더 취약합니다. 강한 바람은 열린 초원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에서 건조한 열기를 실어 나릅니다. 프롱온은 이 힘든 생태계를 가로지르며 사실은 진짜 안티로프는 아니지만 그 모습이 구세계의 안티로프들과 유사하여 흔히 미국 안티로프 또는 프롱벅이라고 불립니다. 안티로프과의 유일한 생존종인 프롱온은 기린과 오카피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진화 과거를 드러냅니다. 수백만 년 전 그들의 조상은 미국 치타와 같은 빠른 포식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를 살아남기 위해 프롱온은 놀라운 달리기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시속 80.0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현재 북미에서 어떤 포식자보다 빠릅니다. 그들의 몸은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넓은 기도, 큰 심장, 강력한 폐, 높은 수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 빠르게 근육으로 산소를 전달합니다. 프롱온의 2개의 발굽은 높은 속도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적응되어 부상을 방지합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골격과 속이 빈 털은 그들이 초원을 가로지를 때 안정된 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천 년에 걸쳐 프롱온은 생존 전략을 완성해 왔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력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어 도망칠 수 있는 경고를 줍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를 장거리 동안 유지할 수 있어 포식자들이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프롱오는 큰 떼를 이루며 살며 그들의 수를 이용해 위협을 조기에 감지하고 더 약한 개체를 보호합니다. 그들의 분포는 북미의 서부와 중앙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사냥과 농업 확장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효과적인 보호 덕분에 그들의 개체수는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프롱오는 단초원에서 잘 적응하여 이 건조하고 가혹한 생태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골든이글, 파니 국립초원의 웅장한 포식자들. 전고의 태양이 파니 국립초원 위로 떠오르며 끝없는 단초원에 부드러운 금빛 빛을 들이웁니다. 이곳은 북동부 콜로라도에 위치한 단초원의 일부로 건조한 기후와 평평한 지형이 가혹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초원 바람은 끝없이 불어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광활한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파니 국립초원은 또한 맹금류들의 피난처입니다. 차크 블러프에서는 우뚝 솟은 하얀 절벽이 평평한 초원 위로 떠오르며 골든 이글들이 둥지를 틀기에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높은 곳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넓은 영토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둥지는 단지 번식지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사용되며 매 시즌마다 나뭇가지, 마른 풀, 그리고 다른 자연 재료로 보강된 요새와 같은 구조입니다. 번식 시즌은 이른 봄에 시작됩니다. 암컷은 한 번에 일체 3개의 알을 낳으며 6주 동안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컷은 사냥하고 영토를 방어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약하고 취약한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보통 새끼들 중 한두 마리만 성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철저한 보살핌을 받은 첫 3개월 동안 저마이니 가을이 오면 그들은 둥지를 떠나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기 위한 1년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완전한 성체에 도달하기까지 4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탈피는 골든 이글의 비행과 생존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3월 또는 4월에 시작되어 9월 또는 10월까지 계속되며 겨울 동안에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머리, 목, 등, 어깨 부위의 깃털은 매년 교체되며 더 큰 날개와 꼬리 깃털은 하강 탈피라는 연속적인 패턴에 따라 교체됩니다. 이 탈피는 보호 깃털 덮개를 유지하고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며 이 맹금들이 긴 사냥을 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골든 이글은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맹금류로 여겨집니다. 수세기 동안 특히 아시아의 유목민 부족들과 북미의 토착 문화에서 사냥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정확성 덕분에 그것은 힘과 자유의 상징으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미국 서부와 서부 팔레아르크틱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골든 이글의 사냥 행동, 번식 전략, 그리고 야생에서의 생존 전술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가 흥미롭고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자연과 야생동물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와 놀라운 발견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